경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이 두 분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로 고칠지 그 힌트를 주십니다. 해법을 주시는 분들인데요.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세상은 근데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또 재벌가의 아들입니다. 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 제가 엄청 지금 그 악센트를 두고 있는 이유 아시죠?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사건이 좀 간략히 추려주실래요? 네, 2014년 9월경에 네. 이랜드 그룹의 그 부회장의 장남인 윤모 씨가 네. 그 의류업체 사장으로 취임해서 회사 주식을 이제 취득한 다음에 그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그 회사와 관련해서죠. 예. 뭐 거짓 보도 자료를 뿌리도록 해서 주가를 띄우고 조작해서 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혐의로 그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보도 자료를 뿌려서 주가 조작을 띄운 했다는 다음에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예, 팔아서 팔고 20억 상당의 차익을 챙기고 빠졌다.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사범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분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에서 네. 있었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집행유예. 네, 벌금 5억 원, 추징 4억 원으로 나왔죠. 근데 20억 원을 얻었는데 뱉어내게 되는 게 9억이면 남는 장사네요. 11억 원을.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고 어떻게. 근데 아마 여기서 지금 추징 금액이 4억인 것을 보니까 다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이득액 4억 정도로 지금 본 것 아니 같습니다. 바로 그건데 아니 지금 주가 띄워가지고 20억 그러니까 챙겼다면 20억이 지금 불법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사실은 40억을 부당하게 챙겼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다음에 이 금액이 사실 20억으로 줄었어요. 구속 기소할 때에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판결에서는 또 많이 줄은 것으로 지금 보여요. 제가 지금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형량만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불법 그렇죠. 수익도 뚝뚝 떨어졌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불법 수익 액수를 얼마나 적게 만들어서 기소되게 하느냐. 재판 올라갈 때는 이게 바로 변호사 능력하고도 관련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좀 이따 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고. 3.5 법칙이라고 있죠, 오창익 국장님. 네, 뭐. 재벌가의 그 사람들의 한정 해석.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집행유예라는 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봐주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있는데 봐주게 되는 경우에 몇 가지 표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중에 첫 번째 표지가 3년 이하의 징역일 것. 두 번째는 뭐 정상 참작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이런 세 가지 표지인데요. 그래서 집행을 유예하는 거, 봐주는 것이어서 경미한 범죄인 벌금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징역형, 자유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봐준 거니까 봐주고 뭘 또 봐주냐 이런 거였습니다. 일본에는 벌금형이 있었는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었는데 벌금형 집행유예는 이제 우리나라도 12월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봐주고 또 봐줄 수 있다 이런 입법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여튼 봐주는 건데 유독 재벌들에 대해서만 많이 봐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3.5 법칙이 나온 겁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러니까 징역 3년 때렸으면 이제 바로 교도소로 보내갖고 3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교도소를 안 보내고 하루도 안 가는 거죠. 그냥 집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나열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몇 명 좀 이를테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두사는 형제가 다 3.5 법칙에 적용을 받았는데 박용호, 박용성 회장, 조양호 이분 또 요새 수사받고 있는데 한진그룹 회장. 최근 일이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분은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돼 가지고 이재용 씨하고 공동 피고인인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분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네, 맥값 이런 거 폭행도 있었죠. 글쎄 무슨 정경련 회장도 지금 이런 거. 아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세요.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분 한 130억 정도 횡령이었는데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도급 인사들
재계의 아주 그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한결같이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있어서 이건 문제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부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자 참여장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뭐 질문도 좋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3.5 법칙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는 3.5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구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풀이되면 이게 뭐 법칙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예외 중에 한 분이 누구셨는지 아십니까? 누군데? 그 SK의 최태원 회장이 사실은 그 첫 번째 예외였습니다. 실형을 살았죠. 네네. 그럼. 당시에 그분이 이제 회사 돈 500억 원을 가지고 네. 이제 그 펀드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500억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횡령 금액으로 인정이 되었었던 것인데 예. 이분은 이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실은 자기 사재를 다 갚았어요. 아, 그거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집행유예 법칙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이 3.5 법칙.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상외로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재벌들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해주는 관행이나 관습 같은 건 없어져야 된다. 그러한 식의 얘기가 많이 있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런 의견을 사실은 강력히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최태원 회장도 물론 뭐 거의 다 이분은 사실은 거의 다 징역을 살긴 했지만 나중에는 사면이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은 또 이제 약간 그 재벌에 대한 집행유예 관행이 또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잠깐 운을 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재벌의 위세를 고려해서 알아서 그러면 깎아주는 것이냐, 아니면 재벌가다 보니까 정말 유능한 머리 잘 쓰는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 감형을 그러니까 유도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유도를 하는 것이냐,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사실 저는 두 개 다라고 좀 봅니다. 둘 다죠. 네. 둘 다? 네. 그러면 첫째, 순진하게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오창 국장님, 재판부가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왜 눈치 봐요? 지금 법원은 뭐 판사들 만나 뵈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외압에 흔들리진 않는다. 외압은 있지 않다. 정말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외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작용되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앞두고 이를테면 삼성에서 거의 농성투쟁을 한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심에서 이분이 5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3.5 법칙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닌가. 하여튼 저는 뭐 법원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10년 전에도 우리가 3.5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물론 최태원 SK 회장의 예외가 있지만 반복되고 있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집행유예라는 게 뭐 하고 싶으면 해주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도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를테면 첫 번째는 범죄의 정도가 좀 약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형이죠. 그리고 개전의 정의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재벌 회장들이 다 범죄의 정도가 약하냐? 재벌 회장들이 범죄 일으키는 경우에 피해 금액이 엄청나요. 회사의 그 주로 주주들이겠지만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요. 단위 수가 크잖아요. 이랜드가 아주 큰 재벌 회사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도 40억이냐 20억이냐 뭐 추징은 4억 나왔습니다만 이런 정도를 다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범죄의 정도가 약하지 않아요. 또 개전의 정이 있느냐, 그건 뭐 법정에서 반성은 하는데 법정에서는 누구나 다 반성합니다. 보통 그 형을 적게 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아주 중요한 욕구니까. 그리고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건 어떤 범죄자나 사실 마찬가지죠. 아주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죄자가 아니면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게 또 국가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집행유예 표지가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표지도 있습니다만 왜 해주는가. 결국 봐줄 때 요소들이 하필이면 유력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피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알아서 그냥 그 봐준다라는 얘기인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형이 대표적인 범죄들은 경제사범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들.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하는 것에 요건이 맞는지 따져보면 조금 안 맞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벌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피해 회복을 되게 손쉽게 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뭐 500억 SK 채팅 회장이 뭐 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사실은 제품 받으면서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자산을 뭐 하든지 어떻게 해서.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피해 회복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벌 기업들은 그 이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본인이 봉사하거나 공헌하겠다라고 하는 또 추가적인 약속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사실은 먹여 살리는 식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또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그룹의 회장들이고 재벌 기업의 오너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계열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너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나 그룹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되게 그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뭐 이런 식의 또 변소들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몇 가지 그 점을 그러니까 짚어주시는데 첫째, 주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법정에서 다툴 소지가 많다. 많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배임은 많이. 재벌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떤 뭐 사법부가 알아서 속칭 알아서 긴다든지 뭐 봐준다라는 측면보다는 법리적으로 재벌의 변호사가 여기 다운표 쳐야겠네. 능력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법리적인 싸움을 해보았을 때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검찰 단계에서 정리가 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에 대한 혐의가 500억입니다라고 했다가 줄이고 이거저거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또 유죄가 안 나오면 검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유죄 나올 것들만 제대로 기소하자 이런 주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쳐내게 되면 애매한 거 쳐내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게 반 정도로 줄어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오늘 진짜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됐던 그 이랜드 재벌가의 아들도 주가 조작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계속 깎여 나갔다는 게 바로 법정 싸움 과정에서 이렇게 깎여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부당 이득을 취한 시점이 그 주가가 어느 정도나 고점일 때 혹은 언제 팔았을 때 뭐 이런 거에 따라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다툴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죠. 지금 3019님이 문자 주셨는데 그럴 거면 아예 잡아놓지 말고 반성문 쓰라고 하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고 그 변호인단에서 주로 하는 얘기, 오너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오너 리스크가 오너가 없어서 리스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너가 있어서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 아니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에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이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안 하고 옥중 경영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실제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3대째 세습되고 있는데 경영 능력까지 유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조건에서 경영 수업을 하겠지만 수업이야 받겠죠. 네, 수업이야 받겠지만 그 능력이 유전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을 이재용 씨가 아니면 누구도 경영하지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게 과장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반도체 호황이고 수출 액수가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너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받은 것처럼 5년 받아도 되냐? 이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하는 말이고 재판부가 피해자가 많은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단호하게 정의를 심판하겠다,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사범도요.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중에 주로 누가 늘었냐? 경제사범들이 늘었어요. 10,000명 정도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재벌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나 뭐 무전취식이나 이렇게 사실은 아주 크지 않은 범죄들. 생계 형사범. 그렇죠. 사실 민사사건이 형사화됐다고 볼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범죄들이. 네. 반면에 이제 살인, 강도, 뭐 강간, 절도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한 11,000명 정도의 그 교도소 수용자 숫자가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5,000이 56,000, 뭐 57,000 이렇게 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고 한쪽에서는 무슨 법칙이 있는 것처럼 3호 정찰제로 판결받는 것처럼 이건 정말 부당하다는 거죠. 3304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닙니까라고 지금 문자를 주신 게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돈 다 물어줬다. 그러니까 감형해준다. 돈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유전무죄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엄청 유능하신 전관 변호사님들을 선임하시죠. 돈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런 것도 역시 그렇다면 유전무죄, 그렇죠. 무전유죄의 그렇죠. 전형의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또 이제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제 읍소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는데 네. 사실 이런 문제는 뭐 꼭 반드시 이런 집행유예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영장을 쳤을 때 구속이 얼마나 되냐 안 되냐 이건 문제도 사실은 다 같이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예. 사실은 뭐 이렇게 딱 엄밀히 따져서 이거 문제 아니냐 말하면 당연히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 사실은. 그래요. 그다음에 또 8208님이 아주 그 적나라한 질문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퇴직 후를 고려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양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의외로 상당히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그 얼마 안 돼서 옷을 벗고 어딘가 가시는 경우도 있기 재벌의 때문에. 법무팀으로 갑니까?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요즘은 이제 안 그럴 텐데 이제 예전에는 혹시라도 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냐 이런 예. 의심은 사실은 있었었죠. 그래요? 재벌 법무팀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냥 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로펌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네. 몸값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판사는. 그러니까, 사건을 몰아주죠. 그러니까요. 그쪽에다가. 아니 뭐 기업 하나가 로펌 챙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어마어마한 수지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투자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누가 주겠습니까?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배고픈 변호사로서. 왜 갑자기 한탄하고 이러세요 지금? 아니요, 최근에 소득세 그 변호사들 신고한 거 보니까 그 200만 원 월수 200만 원 네. 이하가 15%다. 양극화가 심하던데. 너무 심하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자, 사실 이 현상, 뭐 3호 법칙 이게 이제 한두 해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대충 왜 그런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법인데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당연히 해법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그 화이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형을 되게 세게 하고 이들에게 추징하는 금액이나 벌금을 사실 액수를 상당히 높게 해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 껄핏하면 나오는 얘가 그 N문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예컨대 뭐 횡령, 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 행위로 인해서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개선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창혁 국장님은? 네, 노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요. 특히 법 개정 같은 경우 이를테면 뭐 50억 원 정도가 표지가 된다면 우리하고는 정말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일반 국민들하고는 우리가 50억 원을 횡령할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뭐 횡령이든 뭐든 근처도 가볼 기회가 없죠. 셀 기회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하여튼 그래서 엄벌을 하는 거 그거는 뭐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액수라면.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양형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들은 뭐 법학 교수 들어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대법원장도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네.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 네. 또는 뭐 법원의 확고한 의지 같은 게 천명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빈익부 뭐 빈익빈 부익부. 네, 죄송합니다. 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의심 또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법원에서 정말 정확히 하겠다. 네. 그게 국민의 법원으로서의 역할이고 도리이다. 이런 방침을 정하고요. 네. 이를테면 뭐 2018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네. 우리는 단호하다라든지 뭐 이렇게 법원이 거듭나고자 하는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면 네.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면 네. 우리가 걱정하는 3.5 법칙은 더 이상 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 한번 이것저것 다 고려하지 않고 한번 대놓고 노영희 변호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창익 국장님 말씀하셨던 자 대법원장도 바뀌었고 법원의 기류가 바뀐다. 그래서 강화하자. 그러면 다 좋습니다. 해요. 근데 새로 생긴 사건을 만약에 판결을 해야 되는 시점. 재판 개시 시점과 판결하는 시점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느슨해지고 그렇죠.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충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얼마나 쉽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양형 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1년 4월. 그다음에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은 징역 1년에서 3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징역 2년에서 5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징역 4년에서 7년. 또 3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뭐 징역 5년에서 8년을 기본으로 양형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7년에서 11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2017년 지금 오늘이 10월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집행유예 포함한 거니까 징역 2년, 뭐 3년이면.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실형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집행유예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진다는 거죠, 생각은. 저 여기서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죠. 그렇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 판결을 보고 어떤 분들은 2심이 대충 짐작이 된다. 집행유예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라도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우리가 또 2심 가서 형을 깎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기간 이미 구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또 내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벌을 그렇죠.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초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재판부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불쌍하구나. 벌써 6개월 이상이나 이 실형을 지금 선고받고서 이렇게 복역하고 있구나. 이런 걸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사들이 변론 유지서를 쓴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그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복역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근데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재판에서 지금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5년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국외재산 해외 도피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징역이 지금 5년으로 됐는데 사실은 법리에 따라서 어떤 게 무죄가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는 있긴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오창익 국장님께는 마지막 질문으로 9493님이 주신 질문인데 이건 오늘 주제하고 다른 건데요. 오창익 국장님이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일과 관련된 거라 1분 드리겠습니다. 방송과는 다소 무관한 사안이지만 벌금과 과태료를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내게 하는 제도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권위에서 계속 그러니까 추진했던 이 작업이죠. 네. 벌금형으로는 이제 일수 벌금, 날짜 숫자대로 벌금을 매기는 건데 네. 유럽이 대부분 독일이요. 벌금 100만 원 또는 100유로 매기는 게 아니라 10유로를 매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을 감안해서 분위가 얼마나 많냐면 1유로부터 3만 유로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범죄인데도 10유로, 어떤 사람 같은 범죄인데도 3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가야 할 만큼 심각한 범죄, 처벌인데 아주 무거운 중형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부자에게는 500만 원은 뭐 아무런 고통이 없는 벌도 아닌 입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네. 누군가 좀 챙겨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면서 새로 고침 대한민국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